일부 통장은 불었는데 왜 더 가난할까?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예금도 했고 이자도 붙었고 장어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장을 보러 가면 카트는 더 빨리 차고 점심값은 예전보다 더 부담스럽고 병원비와 관리비는 자꾸 올라갑니다. 돈은 모았는데 왜 생활은 더 팍팍해졌을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칫합니다. 예금은 안전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실제로 원금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통장 숫자도 눈에 보이니 안심이 됩니다. 문제는 통장 숫자와 실제 생활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금 이자가 연 3% 붙어도 같은 기간 물가가 4% 오르면 장어는 늘어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은 줄어듭니다. 숫자는 플러스인데 생활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는 손해가 손해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처럼 빨간 숫자가 뜨는 것도 아니고 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자가 들어오니 잘 버티고 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조용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밥값이 오르고 교통비가 오르고 자주 사는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면 통장 속 돈의 힘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금이 위험하다. 여기서 끝나면 상식 이야기로 끝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예금만 믿으면 왜 부족해질 수 있는가? 그러면 돈은 어떻게 나눠서 봐야 하는가? 주식, 달러, 부동산, 채권 같은 말이 쏟아질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정리돼야 통장 숫자만 보던 눈이 돈의 힘을 보는 눈으로 바뀝니다. 복잡한 경제와 국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 한눈의 경제톡톡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눌러두시면 이런 흐름을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 시작합니다. 2부 예금만 믿으면 생기는 착각.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예금만으로 모든 돈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생각이 위험한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으면 통장 숫자만 보고 안심하게 됩니다. 은행 앱에 보이는 금리는 명목금리입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금리입니다. 하지만 생활에 실제로 남는 건 실질 금리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입니다. 예금 금리가 3%이고 물가가 4% 오르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자를 받았는데도 돈의 실제 힘은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더해지면 체감은 더 분명해집니다. 예금 이자가 100 그대로 손에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남는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결국 예금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익이라고 단정하면 현실을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호가 아니라 구매력입니다. 1년 뒤에도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예금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은 여전히 필요한 자리에서 매우 강한 도구입니다. 다만 예금의 장점은 안정성이지 모든 시기에 물가를 이기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안 되면 돈을 열심히 모으고도 제자리인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생깁니다. 3부 물가가 내 돈을 깎아먹는 방식. 그렇다면 왜 체감이 이렇게 무거웠을까? 데이터로 보면 감이 더 또렷해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전년보다 5.1% 상승했습니다. 이 숫자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물건과 서비스 전반의 가격이 그만큼 뛰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물가 상승률은 내려왔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기준으로 2024년 12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1.9% 상승했고 2026년 2월 소비자 물가는 2.0% 상승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물가가 많이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에서는 물가가 잡혔다는데 왜 생활은 여전히 팍팍하냐고요? 이 반응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평균 물가와 내가 자주 사는 품목의 체감 가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이 오르면 평균 숫자가 조금 낮아져도 체감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외식비, 식재료, 교통비, 관리비처럼 자주 지출하는 항목이 오르면 생활은 바로 압박을 받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를 2%로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가가 흔들리면 월급의 가치가 흔들리고 저축의 의미가 흔들리고 소비 판단도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물가 뉴스는 그냥 경제 뉴스가 아니라 내 통장 안 돈의 힘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나옵니다.
문제의 핵심은 예금 자체가 아니라 예금만 해도 충분하다고 믿는 습관입니다. 돈을 평가할 때 장어만 보고 있으면 놓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금리, 물가, 세금, 그리고 내가 자주 쓰는 생활비의 변화를 함께 봐야 진짜 상태가 드러납니다. 4부 돈은 목적별로 나눠야 한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금 말고 뭘 보라는 건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이 영상은 반쪽짜리로 끝납니다. 핵심은 상품 이름부터 고르는 게 아닙니다. 먼저 돈의 목적을 나누어야 합니다. 같은 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생존 자금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들어갈 수 있고 몇 달 안에 써야 할 생활 자금이 있고 예기치 않은 지출을 막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이런 돈은 수익률보다 안전성과 유동성이 우선입니다. 이 자리는 예금, 파킹 통장, CMA처럼 바로 꺼내 쓸 수 있고 원금 흔들림이 적은 수단이 잘 맞습니다. 그 다음은 중기 자금입니다. 1년에서 3년 안에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은 무조건 예금만 볼 것이 아니라 금리 수준과 만기 구조를 같이 봐야 합니다. 금리가 높은지, 기간이 얼마나 묶이는지, 세후 기준으로 얼마나 남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는 금리 비교만으로도 결과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장기 자금입니다. 노후 대비나 10년 이상 묶어둘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자금까지 모두 예금에만 두면 물가를 꾸준히 이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부터는 주식형 자산, 채권, 달러 자산, 부동산 같은 말을 검토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품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도 달라지고 같은 자산이라도 들어가는 시점과 목적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예금이 틀린 것이 아니라 모든 돈을 예금처럼 똑같이 다루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상금까지 공격적으로 굴리면 위험하고 노후 자금까지 예금에만 묶어두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한 통에 몰아넣는 순간 판단이 흐려집니다. 5부 무엇을 살까보다 무엇을 봐야 하나? 이제 시청자분들 머릿속에 동시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이 오른다는데 주식을 해야 하나? 미국 주식이 좋다는데 달러를 사야 하나? 환율이 오르니 외화 예금을 봐야 하나? 부동산이 다시 움직인다는 말이 나오는데 매수 타이밍을 봐야 하나? 이런 질문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답을 찍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무엇을 살까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무엇으로 살까가 아니라 어떤 돈으로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이 빠지면 주식도 달러도 부동산도 모두 유행 따라 뛰어드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식을 볼 때는 단순히 오른 종목 이름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최소한 지수 흐름이 어떤지, 거래 대금이 붙고 있는지, 금리 환경이 어떤지 같이 봐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더라도 시장 전체 힘이 약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달러를 볼 때도 환율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 차이는 어떤지,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진 건지 같이 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뉴스 제목이나 주변 소문보다 실제 거래량과 실거래가가 먼저입니다. 거래가 살아나는지, 가격이 실제로 체결되는지, 특정 지역만 움직이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채권이나 예금 대안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높다는 말만 듣고 들어가면 만기와 가격 변동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자산이든 첫 질문은 같습니다. 이 돈은 언제 쓸 돈인가? 잃으면 안 되는 돈인가? 당장 필요 없는 돈인가? 이 세 질문을 먼저 던지면 판단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6부 금리, 환율, 주식, 부동산 보는 법. 그렇다면 실제로 어디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여기서부터가 생활에 바로 쓰이는 구간입니다. 막연하게 공부하라는 말은 도움이 안 됩니다. 무엇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읽을지만 잡아도 돈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금과 금리를 볼 때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 비교공시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정기예금 금리, 적금 금리, 만기별 차이, 은행별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예금이라도 조건에 따라 실제 수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비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준금리와 소비자 물가, 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에서 같이 보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같이 보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는데 물가가 다시 오르는지, 환율이 급하게 움직이는지 이런 흐름이 겹치면 예금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볼 때는 한국거래소 데이터 시스템에서 지수와 거래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종목 이름부터 보는 것보다 시장 전체가 살아있는지 보는 게 먼저입니다. 거래 대금이 약한데 일부 종목만 급등하면 추격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호가는 부르는 가격이고 실거래가는 실제로 체결된 가격입니다. 이 둘은 분위기가 뜨거울수록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보다 실거래가와 거래량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거래가 없으면 시장 전체 힘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달러를 볼 때는 환율 숫자만 쫓지 말고 왜 그 숫자가 움직였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금리차 때문인지 글로벌 불안 때문인지 일시적인 뉴스 때문인지 이유가 다르면 대응도 달라집니다. 같은 1,400원이라도 올라가는 과정과 내려오는 과정의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이트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금은 금리 비교부터, 주식은 지수와 거래 대금부터, 달러는 환율의 이유부터, 부동산은 실거래가와 거래량부터 이렇게 보는 순서를 익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잡히면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7부 예금의 자리, 투자의 자리.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예금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리를 바로 잡아야 할 대상입니다. 비상금과 단기자금에는 예금이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자금까지 전부 예금에만 두면 물가를 꾸준히 이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상품 이름보다 목적부터 나눠서 봐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 돈이 내 삶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느냐입니다. 잔고가 늘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 돈으로 여전히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을 붙이는 순간 돈 보는 눈이 바뀝니다. 예금만으로 충분한 돈이 있고 예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돈이 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태도는 조급함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전부 예금으로 묶어두는 것도 극단이고 전부 투자로 돌리는 것도 극단입니다. 생존 자금은 안전하게, 중기 자금은 금리와 만기를 따져서, 장기 자금은 분산과 시간의 관점으로 이렇게 나눠 생각해야 통장 숫자와 생활의 간극이 줄어듭니다. 이 영상은 특정 투자 대상을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든 금리, 물가, 환율, 거래량 같은 기본 지표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 판단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 쉽고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채널 한눈에 경제톡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두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